김경록입니다. 현재는 미래세 자산운용 고문으로 있고요. 현재 60년대생이 온다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86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재밌는 것이요. 베이비붐이라는 하나의 제너레이션이 있습니다. 55년부터 74년생이에요. 그런데 55년에서 59년까지 딱 5년이죠. 그 다음에 70년에서 74년까지 5년입니다. 나머지 60에서 69년 사이가 10년입니다. 이게 베이비부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50년대생하고 70년대생하고 어울리겠습니까? 안 되죠. 완전히 문화적 코호트가 다른. 그런데 60년대생, 860만 명에 이르는 60년에서 69년생 같은 경우에는 응집력이 제가 보니 제일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비부머의 중간이면서 저는 중심을 이룬다고 하는 이유가 딱 중간에 있죠. 중간 10년인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60년대생이 파워나 정체성이나 앞으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퇴직이 60세부터 시작되니까 50대 한 5년, 10년이 골든 타임이다. 이때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쉬운데 60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퇴직 연령에서 퇴직을 하고 인생 2막을 시작한다고 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골든 타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60대 이때 여러분들이 잘 몇 가지를 해 놓으시면은 70세 이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60대 잘 안 해 놓으시면은 70세 이후도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때가 저는 이제 골든 타임이라고 그랬고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은 제가 퇴직을 하면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건 제가 스스로 고민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강에 있어서 골든 타임인데 60세 남성이 있다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 75세까지 15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10명 중에 2명이 죽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은 숫자인데요. 600명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있다 생각하면은 그 중에 120명이 15년 동안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2세까지 그 이후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10명 중에 2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삶은 정말 불공평하구나. 젊을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60대 이후는 더 불공평하네. 이거는 삶과 죽음의 불공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15년만 살고 어떤 사람은 30년 이상을 사는 것입니다. 똑같은 20%의 비율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 것인가? 후자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삶을 하나 더 받고 사는 것이고요. 전자에 속한다면 그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늘에 달려있다고 그러지만은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건강에 최대한 많이 투자를 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이라는 가구를 이루는데 부부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제 부부가 마지막 한 명까지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 93세가 되면 다 사망을 합니다. 확률적으로요. 60세 동갑내기 부부라면 대략 30년 정도의 수명이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뜯어보자는 것이죠. 60대 10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입니다. 70대 10년은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부부 중 한 명이 아플 때. 80대 이후 10년은 부부 중 한 명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가 60대 10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골든타임이죠. 그래서 부부들이 이 기간을 정말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라. 지금까지 부부의 기억이라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추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칠 때 가가지고 마음 졸이던 일,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의 추억들이죠. 그 이후의 추억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60대 부부들이 그 이후에 부부들만의 추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부부의 버킷리스트를 만들든지. 그렇게 만들면 뭐가 좋으냐? 인생 오후에 가서 힘들 때 그 추억들이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사망하기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행복한 죽음으로 인도가 되고 그러겠죠. 그만큼 추억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이런 많은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그 기억이나 추억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간이 부부가 둘 다 건강할 때인 것이. 그래서 골든타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자산입니다. 이러나 저러나 돈이 중요하니까요. 60세 퇴직을 하고
바로 돈을 인출해서 쓰는 사람하고요. 60세 퇴직을 하고 자기가 모아둔 자산은 10년 동안 그대로 운용을 하면서 일을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한 사람하고는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70세에 가서는. 예를 들어 5억 원을 4%로 10년을 운용을 하면은 거의 7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매년 4천만 원을 인출을 한 사람은 70세가 되면은 2억 원만 남아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70세가 되면은 한 명은 7억 2천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2억 원을 가지고 70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세 이후 게임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60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이 10년 동안의 나의 생활비 정도는 나의 근로소득으로 충당을 하는, 그리고 나의 자산을 좀 더 운용을 해서 극대화시키면은 그러면은 70세 이후의 삶은 이제 자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자산의 경로를 60세까지 모았다가 60세 이후는 쫙 인출 이런 모양이 아니라 모았다가 개마고원처럼 옆으로 10년 정도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인출하는 백두산이 아닌 개마고원 모양의 자산 경로를 그리는 것. 이게 제가 다 느낀 바입니다. 제가 재작년 2022년이었는데요. 작년은 주식시장이 좋았지만은 그때는 주식시장이 내려앉았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고 유가 급등하고 뭐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이때 내가 인출을 했으면은 내가 참 내가 곤란했겠구나. 내 자산은 떨어졌는데 돈까지 인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제 자산을 손을 안 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지금은 이제 이렇게 그 리스크를 피해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상의 엄덕이 많은 분들은 야, 내가 퇴직했는데 주가는 바닥이고 그때부터 10년 동안 주가는 계속 올랐어. 이런 분들은 노후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목돈을 가지고 나왔을 때 이때 자산 관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산 관리의 진검승부는 젊을 때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검승부는 50대부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자기의 자산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하는 부분에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게 되거든요. 앞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실 때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전에는 직장에서 많이 일을 하셨으니까요. 그 일하시는 것이 한 10분의 1만 시간을 투입해서 자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 구조를 짜놓으셔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평생 월급을 받게 됩니다. 투자 자산이라는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요.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 부분을 하셔야 되겠죠. 하실 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국경을 벗어나서 글로벌 최우량 자산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기업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 통화의 경쟁력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우량한 자산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것은 자본이죠. 자본이라는 것은 수익률이 제일 좋습니다. 예금보다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훨씬 좋죠. 그런데 리스크는 뭐냐면 이제 수익률이 거꾸로질 리스크인데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분석해 놓은 곳에 보면은 자본가들이 가장 자기의 자본이 줄어들었던 때가 언제였냐면은 1차, 2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전쟁이 나니까 자본이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본을 가졌을 때 가장 리스크는 자본이 파괴되는 겁니다. 혁명이 나거나 공황이 생기든지 금융위기가 생기든지 그러면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는 자본이 우량하고 안전해야 됩니다. 노후의 자본 중에 투자 부분은 많지는 않겠지만요. 투자하는 자본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자본은 꼭 글로벌 최우량한 자본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통화의 경쟁력, 지정학적 경쟁력,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해상 수송력, 그 다음에 농업 자급자족, 그 다음에 에너지 수출국, 제일 중요한 것 기축통화. 그 다음에 자본시장 하부 구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유럽하고는 잽이 안 될 정도의 기업 경쟁력을 이미 가져버렸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막 고도 성장을 할 때는 벽돌에 투자하고 땅에 투자해도 괜찮았는데요. 앞으로는 사회도 변해가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이고 좀 더 이노베티브하고 이런 쪽의 자본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재취업할 때 동종으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노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재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도는 이 순서대로입니다. 자기가 동종으로 옮겼을 때가 제일 만족도도 높고 근무 조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으로 옮겼을 때는 그거보다 조금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단순 노무로 갔을 때가 제일 이제 떨어지는데, 동종에서 동종으로 갈 때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자기의 전문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내 업계에 내가 이 유명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자기가 그쪽에 취업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종으로 가게 되면은, 이종이라는 것은 자기의 전문성하고 좀 떨어지잖아요. 거기서는 자기가 그럼 전문성을 따로 만들어야죠. 그 이종에 맞게끔. 그래서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에 이종 재취업부터 들어가는 것이 눈높이 낮추기가 하나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순 노무에 들어가면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요소가 나옵니다. 자기의 전문성,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 그 다음에 자격증, 눈높이 낮추기. 예, 이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잘 실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먼저 목표는 나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고 네트워크를 가지는 것인데, 이게 안 되었다 할 때는 내가 자격증이라든지 내가 눈높이를 좀 낮추어서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고, 이것마저도 안 되었다 할 때는 이제 눈높이를 왕창 낮추어서 이제 누구나 좀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이제 성공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재정 소방 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이제 하버드대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책을 펴낸 게 맞벌이의 함정입니다. 왜 고소득 맞벌이들이 화산을 많이 할까였습니다. 궁금하죠. 돈도 많이 버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고소득 맞벌이일 때는 돈이 많다 보니까요, 집도 비싼 것, 좋은 학군, 뭐 이런 데 애들도 사립학교 이렇게 다 보낸 것이죠. 그런데 두 명 중에 한 명의 직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소득이 절반이 됐죠. 그러니까 파산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재취업에 들어가면은 마치 맞벌이 중에 한 명의 소득이 없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한 40% 줄어들기 때문에. 나의 지출 습관이 과연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게 되어 있는가? 과다한 지출들이 반드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소득이 가장 높아질 때 지출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다한 지출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마블을 막 빼내셔야 돼요. 과감하게 빼내셔가지고, 그게 이제 재정 소방 훈련입니다. 은퇴 부부에게 필요한 30, 이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고요. 남성들은 조금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여성 중심이어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노후가 되면 여성 중심입니다. 여러분들 큰 흐름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젊을 때 남성들이 큰 소리도 많이 쳐요. 큰 소리라는 것은 고함도 지르고 뭐 자기 할 대로 조금 더 살고 했지만은 그 기질들, 젊었을 때의 기질들을 여자들이 좀 받아주었어요, 사실은. 나이가 들면 이게 반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그 흐름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30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은퇴 전에 부부의 모습하고 은퇴 후에 부부의 구조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퇴 전에는 자녀 중심입니다. 자녀가 우리하고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나 부인의 관심사, 아내의 관심사도 다 자녀예요. 남편은 좀 늦게 들어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가 쑥 빠져나가요. 그리고 아내 혼자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은퇴 후에. 자,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문화적 충격인 것이죠. 아내 입장이나 가정의 구조 입장에서 보다도 가정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뭐 누구야 부를 애도 없어졌고, 둘이 이제 멍하니 앉아있는. 자, 이게 이제 은퇴 부부의 위기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마찰도 일어나고 컨플릭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게 30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간, 스페이스이죠.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스페이스를 두자는 것입니다. 하나가 이제 물리적 스페이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역할의 스페이스입니다. 물리적 스페이스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예요. 하루 종일 집에 둘이 있으면 미쳐버립니다. 한 3개월 있으면 미쳐버릴 거예요. 서로 나가고 하면서 공간을 두어야 됩니다. 건축물도 그렇잖아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좀 걸어가면은 안채가 있지. 뭐 안채를 바로 붙여놓은 데가 없지 않습니까? 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이제 스페이스라는 것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집이 없는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이 한 예입니다. 이게 내 집인데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어느 정도 서로에게 공간들을 주어야 됩니다. 밖에 자기의 일을 위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의 공간입니다. 주부가 혹은 여성이 하던 역할이 있습니다. 다양한 집에서의 주부가 갖고 있는 역할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역할들에 이제 남성이 이제 개입을 하는 것이죠. 어디 가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하냐. 여성이 그전에는 자기 좋을 대로 친구 만나러 휙 나갔다가 이제 나가면 뒤에서 몇 시에 들어오냐, 어디 가냐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공간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공감입니다. 영어에 이제 compassion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연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공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깊은 슬픔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순환을 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compassion이라는 것은 그런 고난이나 슬픔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공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부부가 이런 서로가 가진 깊은 슬픔을 서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깊은 슬픔이냐? 곰곰이 관찰해 보니까 딱 하나가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가정에서의 분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주로 자녀를 키우는데 집중을 하고 남성은 일에 좀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보기에는 여성의 일이 편해 보이고요. 여성이 보기에는 남성의 일이 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었는데 저 얼마나 편하냐. 그 다음에 여성이 보기에는 맨날 골프 치고 워크숍 가고 술 마시고 밖에서 놀고 밤늦게 들어오는데 그렇게 항상 즐겁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가 다 깊은 슬픔입니다.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도 뭐 골프를 친들 접대하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뭐 이런 거 키운다고 희생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성의 깊은 슬픔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이제 제일 위험한 것이 이제 남자가 당신 평생 집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내 들어와서 내 밥 좀 세시세끼 좀 챙겨 먹을란다 하면은 이제 폭탄이 터지게 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 남성 보고 당신 평생 한 일이 뭐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남성은 그 슬픔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이런 슬픔들을 서로 이렇게 잘 좀 도닥여주고 아픈 곳을 잘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것. 그게 저는 공감이라고 보아집니다. 세 번째는 공분, 같이 나눈다는 뜻인데요. 자녀도 없고 하니까 이제 가정에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정의 일은 줄어들어요, 당연히. 그런데 여성도 늙어가요. 힘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일하기. 그래서 남성이 돌아오면은 같이 그 일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공간, 공감, 공분. 이게 마치 이전에 삼정성, 삼공이 있듯이요. 여러분들 은퇴 부부를 다스리는 삼공으로 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굳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리타이어라고 보아집니다. 은퇴가 리타이어라고 그러죠. 그런데 리타이어죠. 타이어를 다시 끼운다는 것입니다. 타이어를 다시 끼워가지고 우리가 마치 윤회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하나 더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삶을 새로 꾸려나가는 그런 기간이라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김민식입니다.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삶 아닐까요? 노후 대비에는 연금이 최고라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연금에 대해 시중에 나온 책들을 제가 읽고 배운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연금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연금 박사 이영주 작가님은 목돈과 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목돈 가진 사람은 불안하고 연금 가진 사람은 꿈이 있다. 목돈 가진 사람은 현재 부자,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 부자다. 자,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된다. 자,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연금 가진 노인은 오래 사는 게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재테크에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후회합니다. 아, 그때 강남 아파트를 샀어야 했어. 그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했어. 노후 준비에 있어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더
이른 나이에 시작해 시간을 벌어두는 것이죠. 타이밍보다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100세 시대 연금이 답이다 라는 책을 보면 시간의 중요성이 확 와닿습니다. 60세까지 은퇴자산 3억 원을 모으기로 결심한 사람이 연복리 6%로 저축을 시작할 때 30세, 40세, 50세 나이에 따라 금액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자, 30세는 30년 동안 월 30만 원, 40세는 20년 동안 월 66만 원, 50세는 10년 동안 월 183만 원을 넣어야 합니다. 즉 50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사람은 30세에 시작하는 사람보다 6배 이상의 금액을 투자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할까요? 불입한 원금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0세에 복리저축을 시작하면 1억 1천만 원, 40세는 1억 5,800만 원, 50세에 시작해 10년간 불입할 경우 원금은 무려 2억 2천만 원에 달합니다. 저축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빨리 시작하는 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자, 연금 박사 이영주 작가님에게 20대 젊은이가 물었어요. 제가 재테크 종잣돈으로 한 5천만 원 모았는데요. 어떤 연금 상품에 들까요? 결혼은 하셨나요? 아니요. 집은 장만하셨나요? 아니요. 그거부터 하세요. 노후 대비보다 우선 목돈 들어갈 일부터 대비하세요. 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으로 수령해야 이득입니다. 중간에 깨면 무조건 손해가 나는 상품입니다. 젊어서는 결혼이나 이사 등 목돈이 필요한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하는 자금은 따로 마련하고 연금저축은 절대 깨지 않겠다는 자신이 있는 돈으로 해야 합니다. 자, 세상에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어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 나무에 달린 벌집, 아버님이 평생 벌어 모으신 퇴직금. 자, 여기에 나의 은퇴 자금을 더해야 합니다. 조금씩 모아서 깨지 않고 노후까지 버텨 연금 3층 석탑을 쌓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중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건 국민연금입니다.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물가에 연동해 금액이 올라가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방어까지 됩니다. KBS 라디오 강성민 PD님이 쓰신 연금 부자 습관을 보면 국민연금 투자의 꿀팁이 나옵니다. 군 복무기간 추납이라고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긴 1988년 1월 1일 이후 군에 복무한 분은 육해공 관계없이 현역 단기 복무 관계없이 본인이 원할 때 추가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서 군 복무기간 2년을 추납한다면 2년 복무기간 추납보험료는 648만 원. 그렇게 하면 65세부터 매달 받을 연금액이 월 28만 원에서 월 34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65세에서 85세까지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1,44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2년 복무기간 추납보험료의 2.2배를 받는 셈이에요. 추납은 적은 금액으로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추납을 하고 연금 개시 전에 사망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추납은 연금 개시 전날까지 가능하므로 나의 국민연금 개시 연령이 65세라면 64세 마지막 날에 해도 됩니다.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돈을 모아서 국민연금 개시 전날 노후의 나에게 마지막 선물을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후 준비의 1순위는 무조건 국민연금 수령액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위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입 기간은 무조건 10년을 채우세요. 10년 이상 가입자에게만 연금으로 지급하고 10년 미만 가입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하고 종료합니다. 그러므로 평생 연금으로 받으려면 10년을 채우는 게 좋습니다. 둘째, 60세가 넘어도 계속 납입하세요. 60세가 되면 의무 납입은 종료되지만 국민연금 개시 전까지는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한 달이라도 더 내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오르면 연금보험료도 따라 오릅니다. 많이 낼수록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많이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오래 내는 겁니다. 셋째, 국민연금은 최대한 늦게 수령하세요.
정해진 나이보다 5년 당겨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1년 당길 때마다 6%씩 연금 수령액이 감소합니다. 반면 늦추면 1년에 7.2%씩 늘어납니다. 100만 원의 연금을 받기로 한 수급권자가 5년을 당긴다면 30%가 줄어든 70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는데요. 5년을 늦추면 36%가 늘어난 136만 원을 받습니다. 5년을 당긴 것보다 5년을 늦췄을 때 연금 수령액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저는 70세까지 국민연금 수령 안 하고 버티려고요. 국민연금 받기 시작하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살아서 숨만 쉬어도 나라에서 월급이 나오잖아요. 국민연금 수령을 늦추기 위해서는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 등으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연금 상품 중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에 먼저 가입하세요.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는데요. 수익률 높이는 거 쉽지 않아요. 세금을 깎는 절세가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퇴직연금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900만 원까지 세율 16.5%를 깎아주니 148만 원을 절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률 16.5% 나오면 초대박 상품인 거거든요. 수익률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지만 절세는 국가가 보장해 줍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많으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책을 제가 한 10권 가까이 읽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내가 만약 지금 30살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노후에 가난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책에서 시킨 대로 해보고 싶어요. 월 30만 원씩만 모아도 노후 준비는 가능하다고요. 연금저축 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30년 동안 미국 S&P 500 ETF에 투자하면 30년 후부터 죽을 때까지 매달 300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쉽죠? 1957년부터 2021년까지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평균 8.4%였어요. 단순하게 얘기해서 S&P 500 ETF에 투자하면 매년 8.4%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30만 원씩 입금하면요, 30년 후 예상 금액은 총 4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원금이 1억 800만 원이고 평가 수익이 3억 4,209만 원이 됩니다. 자, 이 계좌가 다시 1년이 지나면 8% 수익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4억 5천만 원의 8%에 해당하는 3,600만 원만큼 계좌는 불어납니다. 자, 이렇게 발생한 3,600만 원의 수익을 12로 나누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노후 생활비 300만 원이 나옵니다.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제외하면 실제로 매월 대략 264만 원을 노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여기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더하면 여러분의 노후는 걱정할 게 없어집니다. 30대 여러분, 한 달에 30만 원을 넣어서 노후에는 연금 부자로 살아보세요. 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 3층 석탑을 쌓았고요. 제가 요즘 이 3층 석탑에 밑돌을 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연금 부자 습관이라는 책을 보니 연금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고요. 근육연금.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넘어져서 다칠 가능성도 크고 활동량도 줄어서 결국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됩니다. 연금은 오랜 시간 소액을 적립해서 적립액을 키우고 그것을 다시 죽을 때까지 나누어 받는 거잖아요. 근육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오랜 기간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근력 운동하는 습관도 연금처럼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빠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모쪼록 근육도 연금도 잘 키워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8년간 직업과 취업 그리고 노후 설계 분야에서 강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과 직업연구소의 정도영이라고 합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3가지
첫 번째는 이제 돈 준비되면 노후 준비 끝난 줄 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돈 준비가 노후 준비의 끝은 아니라는 건 그분들 다 아세요. 근데 돈 준비되면 다른 것들을 그다지 열심히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 재미있을 줄 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흔하게 드러나는 증상은 무기력이고요. 노는 거? 놀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놉니까? 잠시만 즐겁다라는 거죠. 이게 한 1년 정도 놀아보면 그 다음에 정말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1년요? 통상 석 달 정도는 재밌어 하세요. 우리 그걸 퇴직 허니문이라고 부르죠. 그때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석 달 정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슬슬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집에서 내가 뭐 하는 존재지? 집 지키는 존재인가? 사회적으로 나는 없는 사람인 건가? 이런 고민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이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줄 것이라는 착각보다는 기대에 가깝겠네요. 왜냐하면 나 말고도 가족들은 각자의 시간 테이블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할 동안 설사 집에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는 자신만의 생활 바운더리 그리고 써야 될 시간 이런 것들을 다 잡아놨을 것이고 자녀분들은 더 하겠죠. 근데 내가 시간이 많아졌다고 나랑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줄 것이라는 기대는 굉장히 오해인 거죠. 잘못하시다간 집 지키는 전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세 가지를 봤을 때는 노후에도 뭔가 일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일이 제일 쉬워요. 퇴직 이후에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일이 제일 쉽다라는 거죠. 저희들은 주된 일자리 퇴직이라고 하는데 그 자신이 일생 동안 종사했던 일 중에 가장 오래 일했고 가장 의미를 두는 일자리 이걸 주된 일자리라고 그럽니다. 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연령이 지금 같으면 49세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로 일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연령은 만 73세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률을 보면 60에서 64세 정도가 65.3% 정도가 일을 합니다. 그리고 65세부터 69세까지 52.2% 정도가 일을 합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자의반 타의반입니다.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최근에는 일찍 은퇴해봐야 별거 없다라는 것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시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정말 끝난 게 아닌 게 일이네요. 왜냐하면 60 넘어서 하는 일은 어쩌면 돈 버는 일이 아니고요. 내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좀 더 재밌게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 그런 쪽의 일을 저는 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통상 그 6개월 내를 저희뿐만 아니라 노동부 기준으로도 정상 취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이내면 조기 재취업이라고 보고요. 그 타이밍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경력 공백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길어질수록 직업적 선택지가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이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면 그때 과연 뭘 해야 될까요? 저라면 일단 제 주변에 최대한 많이 알릴 것 같아요. 일자리라는 것이 공고가 나오기 전에 사라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들이 반쯤은 농담 삼아 뭐 경비자리라도 좋은 자리는 구인공고 자체가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 통해서 사라져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구직 활동을 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부분은 되게 간과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냥 인터넷 보고 몇 번 지원하고 나는 지원했다, 구직 활동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전혀 효율적이지도 않고 특히 중장년의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구직이라는 것은 한 업체를 지원할 때도 이 업체에 내가 왜 지원하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내 무엇이 이 업체의 그 포지션과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조정을 해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진지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자동차 쪽에 공장장으로 계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되게 의욕도 있고 노력도 많이 하셨던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광학 쪽에 공장장을 모집하는데 이쪽 제안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기로 하셨던 거예요. 서류 지원해서 됐었고요. 면접 앞두고는 둘이 머리 맞대고 면접에서 무슨 질문 나올지 다 검토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오너 뒷조사까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미 50대 후반이 중반 정도셨던 것 같은데 5년 이상 같이 근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창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다시 재취업 현장으로 돌아오면 그 기간을 경력 공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나마 창업했던 분야가 이제 도전하는 분야와 약간 맥락이라도 맞으면 좋겠는데 요식업을 했다가 생산직에 전환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걸 인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경력 공백으로 몇 년을 그렇게 잡아먹었다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번 창업을 하면 죽든 살든 창업에서 끝장을 보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시장의 현황에 따른 뭐 행보를 예측하자면 55세에서 64세 정도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진입하는 영역은 기능직입니다. 건설 현장의 기능직도 있을 것이고 장비 운전 같은 것도 있을 것인데 대표적으로 운전직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 진입하는 영역이 서비스 판매 쪽이고요. 근데 이 서비스 판매 쪽은 여성 쪽이 훨씬 진입 비중이 높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단순 노무 영역이고요. 경비, 청소, 식당 단순 업무, 상하차 뭐 이런 류들이 되겠죠. 만약에 그분이 65세를 넘기셨다라면 단순 노무가 가장 확률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은 영역일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곳에 가기 싫으시면 본인이 그 전에 준비를 좀 했었어야 돼요. 우리는 준비 과정이 생략된 채 뭔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퇴직 전에 어떤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의 행보는 달라지는데 아무것도 내밀 카드가 없는데 단순 노무는 하기 싫다? 이러면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죠. 일단 그 자격증을 따는 목적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취업이 목적이면 당연히 구인이 많은 자격증을 따시는 게 필요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 집에는 좀 슬픈 전설 같은 게 있습니다. 가져오는 나무들은 다 족족 죽어나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경기능사가 취업이 잘 된다고 그걸 따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정수영님은 면접관 경험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중장년 재취업을 원한다면 이것만은 하지 마라. 중장년이 되면 약간 고집이 세지는 경향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자기 확신과 맞물려서 면접 현장에서 대단히 오만한 느낌을 줄 때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거의 1순위로 제외됩니다. 오히려 그냥 과도한 자신감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성을 과시하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자신감을 과시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지킬 수 있을 때 매력적으로 비치는 거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강요되는 느낌,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느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 당연히 면접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일 수는 있는데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양보할 거 양보하고 수용할 거 수용하는 태도, 이게 가장 당당해 보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저는 중장년일수록 자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얼굴 표정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좀 더 유연하게 웃을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장점입니다. 저는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표정이 좋으신 분 같으면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퇴직 후 재취업은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수많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해야 되는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겪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 내가 경험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간들이라고 좀 적극적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더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두 번째 책인가 말미에 썼던 문장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절박한 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구직도 마찬가지죠. 정말 원하신다라면 가실 수 있을 겁니다.